2차전지가 사실 코스닥에 아주 가장 좀 많은 포지션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 또 부진한 상황에 맞게 또 여러 가지 계속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7%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만 빠진 건 아니고 지수도 빠졌는데 지수 대비 훨씬 언더퍼폼 했으니까, 지수 수익률을 하회했으니까 상당히 그 우려감은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쪽으로 너무 좀 극심한 저는 쏠림 현상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막상 수급을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보면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물론 종목마다 다른 거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럼 반도체가 밸류에이션이 싸냐? 그거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반도체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좀 단기간에 너무 그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울 정도 수준이 나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담스러운 영역인 그 반도체에 접근하기보다는, 그렇다고 저는 뭐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가지고 있지만, 뭐 2차 전지의 제일 중요한 공급 측면과 아주 강력한 수요, 소비자의 선택 측면을 간과한 측면을 너무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 소비자의 선택 부분이 꺾이면은 아무리 공급업체가 공급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가 둔화된 거지 수요가 꺾인 상황은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에는 완전히 실적이 나와서, 지금 일부 실적 나온 거는 말씀드리겠지만 2차전지 업종 전체적인 실적이 나오면 그거 리뷰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판매량 동향은 이제 작년에 대략 전기차가 한 135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는 22년도 대비해서 35% 정도 성장을 한 거죠. 전체 글로벌 전기차씩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그래 23년도 35% 성장한 거 좋았는데 24년도에 그럼 얼마나 성장할 거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대한 의견치의 평균값이 한 2%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35% 성장했다가 25% 성장하는 거는 22% 성장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너무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 요인이 엄청 큰 것 같고.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제 당분간은 좀 조심하는 측면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들이 계속 물량을 사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총알에도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그거를 역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뭐 일부 엔캔 같은 종목 외에는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어떤 완전한 이 턴어라운드 측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턴어라운드 측면에 아마 결정적인 계기는 포스코홀딩스에서 리튬 매출이 찍히는 순간, 그리고 리튬 원자재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최바닥 수준에서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리튬 가격을 체크해 갖고 왔는데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 10에서 15%를 더 빠지면 리튬 그 재련하고 가공하는 업체가 역마진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역마진이 난다는 얘기는 리튬 가공 업체들이 일부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공급이 상당히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우려하는 게, 중국에서 뭐 리튬 생산량이 10만 톤인가 100만 톤이 공급이 신규로 뭐 중국 리튬 광산을 발굴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포스코홀딩스의 그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나오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가 너무 과하게 좀 뻥튀기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업종 말씀드리면 아무튼 2차 전지는 계속 좀 조심스럽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전기차를 앞으로 안 탈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우려나 여러 가지 계속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서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주가가 2차 전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으로 보면 저는 조금 그 펀더멘탈보다 더 오히려 너무 과하게 과매도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고 있고 그리고 계속 좀 좋게 말씀드리는 그 너무 AI 반도체에 관련된 주들의 쏠림 현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업종도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계속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그 로봇 관련주, 로봇 주식이라든지 왜냐하면 로봇은 2차 전지 모멘텀에도 속하고 반도체 모멘텀에도 속하고 제약바이오 모멘텀에도 속하고 모든 이 소위 말하는 제조업체는 원가 절감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 원가 절감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네. 상당 부분의 인건비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비싼 의료용 로봇조차도 예를 들어 큐렉스에서 만드는 로봇의 단가가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글로벌 업체 파낙이나 뭐 ABB가 만드는 로봇보다 최소 40% 이상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성능도 뛰어난데. 그래서 로봇은 저는 계속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많이 박살난 업종이 엔터거든요. 근데 엔터 까보면은 중국 비중이 SM 빼고는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중국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10% 미만이거든요. 근데 중국 우려 때문에 중국 보따리상에 음반 안 사가니까 그것 때문에 엔터가 박살난다? 그거는 너무 논리가 맞지 않는 거고 앨범 판매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앨범이 왜냐면 뭐 SM 에스파 같은 경우 초도 물량을 막 150만 장씩 팔다가 미니 앨범 나오니까 뭐 그게 뭐 103만 장으로 줄었다. 단순히 그 수치만 보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앨범이 그렇게 줄어든다고 한들 그건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앨범 줄어든 만큼 지금 예를 들어 5만 이상 되는 스타디움 뭐 미국으로 치면 풋볼 경기장 일본도 그 돔 있잖아요 돔 그런 데가 5만 이상 들어가는 게 딱 아주 한정적이었어요. BTS 그다음에 블랙핑크 뭐 트와이스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차세대 블랙핑크로 불리는 스트레이키즈 예, 세븐틴 NCT 이런 그 밑단에 뉴진스, 르세라핌까지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매출이 그 소위 말하는 음반 매출 꺾이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거다. 그리고 공연 가면요, 와 최근에 그 임영웅 그 응원봉만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2개 그거 방송에 나왔는데 2개 사는데 뭐 15만 원 가까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응원봉. 그래서 그게 콘서트 가면 뭐라 그래야 돼? 굿즈 상품이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콘서트 플러스 MD 매출이 굿즈 상품이 같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기대값도 좋아야 되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저는 너무 사람들의 기대값을 너무 많이 좀 너무 과하게 올려놓은 측면이 있고 그 외에 너무 소외된 주식들이 많다. 그게 엔터 같은 경우도 이익은 안 꺾이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봇도 이익이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느 순간 AI 반도체 쪽으로 완전 수급이 너무 쏠리니까 좀 꺾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신고가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신고가인데 밸류에이션은 너무 싼 거죠. 그래서 핵심은 시장은 계속 엄청 좋아지거나 엄청 나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계속 박스권인데 그 와중에 종목 플레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2차 전지 꽂혀서 또 하듯이 AI 반도체만 너무 꽂히지 마시고 주변에 소외된 종목들은 저는 분명히 그 이익만큼 사람들의 기대값이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지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로봇도 있고 엔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기 관련된 업체도 있고 마지막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이용 의료기기가 약간 2차 전지 초창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달 관세청에 HS 코드를 치면 수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고점에서 한 15% 20% 빠졌는데 달라요.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된 회사를 보는 사람들의 기대값이랑 이런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를 보는 기대값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목 장세가 되면 오히려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이 올라가는 업종을 고르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폴스코홀딩스의 네. 매출이 찍히는 네, 거. 맞습니다. 그때를 좀 봐야 되는 네, 거고. AI는 약간 쏠림이 네. 있는 것 같고. 너무 과한 쏠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하고 미용기기는 네. 좀 좋게 보시는. 네. 로봇, 미용, 엔터는 다 엔터까지. 굉장히 포트폴리오 분산하게 이익의 측면도 그렇고 사람들의 기대값도 로봇, 미용, 엔터는 절대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번 진단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릴게요. 2차 전지에서 엔캠이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잘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도 뭐 거의 15% 가까이 급등해가지고 지금 1월달 평균 수익률만 78%가 나왔는데 핵심적인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당장 FEOC 아시죠? 핵심 우려 기업 집단 거기에 그 중국이 포함이 돼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분리막하고 전해액이 당장 올해 24년도부터 중국 업체가 예를 들어 CATL이 아무리 미국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미국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에 완전한 투자를 받아서 기술 이전만 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중국산 부품을 쓰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46종에서 45종에서 19종으로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중국산 소재 부품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중국산 소재 부품의 두 가지 분리막하고 전해액인데 그러면 똑같이 분리막도 가야 되는데 분리막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액에 대한 진입 장벽을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실리콘 응급제도 롯데그룹도 한다고 하고 LS도 한다고 하고 뭐 한솔케미칼도 한다고 하는데 전해액 업체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규 전해액 업체가 생기는 거. 지금 딱 동아기업,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뭐 후성 정도인데 후성은 뭐 캐파가 의미 있는 캐파가 없고 세 개거든요. 세 개 업체인데 지금 글로벌로 치면은 중국이 1, 2, 3등을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틴치랑 캡캠이라는 데가 1등, 2등인데 그 틴치 캡캠이 지금 미국에 아예 완전히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24년도부터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그 측면에다가 수급적인 이슈가 결합이 됐어요. 지금 에코프로 워티가 지금 MSCI 그 지수 편입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되려면 유동 주식 수도 만족해야 되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서 시가총액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기준 조건이 만족해가지고 지금 유력하다. 그래서 수급적인 패시브 수급 유입되는 그 이슈랑 그다음에 당장 24년도에 이 전액이 적용이 되는데 전액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국 업체로 미국에서 완전히 배제할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이 최소한 지금 그거를 빼도 그 중국 업체 빼도 지금 시장에서 4위권인데 이거 미국에서 침투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엔캠 같은 경우는 2위나 3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수급적인 것도 외국 기관이 2차 전지 다 파는데 유일하게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개 맞물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원래는 분리막도 같이 가야 되는데 엔캠이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를 이미 많이 늘려놨어요. 근데 전액은 특징이 특수 저장용기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3개월 이상 재고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2차 전지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왜 비싸게 원재료 사온 거에 대한 지금 엄청 재고 평가 손실을 떨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재고가 적으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업황이 그 2차 전지 소재 업황 중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상의 업황을 만난 거죠.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원재료 가격 떨어지는 거를 그 원재료를 파는 첨보는 주가가 박살나는 거고 그 원재료를 싸게 들어오는 엔캠은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도 싸죠. 해외 캐파 본격적으로 늘려놨죠. 그다음에 최대 주주 그 오정광 대표 여러 가지 그 지분 오버행 이슈도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클리어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수급적인 거랑 다 엮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큰 퍼포먼스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포스코 같은 경우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스코홀딩스 리튬 매출 찍히는 거 혹시 그런 것도 예상 시기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예상식이 있습니다. 지금 광양하고 포항에 광석 리튬을 지금 호주 업체랑 조인해가지고 하는 게 원래는 23년 11월에 삽 뜨는 거였는데 한 달 앞당겼거든요. 10월달에 해가지고 그게 아마 그 포스코가 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하는 거랑 광석에서 하는 리튬. 근데 그 광석 리튬 광양 공장이 올해 하반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원래 잡힌 게 하반기인데 그걸 스타트 끄는 거를 두 달이나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진짜 빠르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반기 때는 조금 2차 전지는 그쵸. 좀 네네. 숨고르기 네네. 시간을 갖는 걸로. 그게 광석 리튬이 스타트 끄는 게 지금 2만 톤에서 2만 5천 톤이거든요. 네. 그럼 2만 톤에서 2만 5천 톤으로 나는 매출만 대략 2조거든요. 근데 광석 리튬이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보다 마진이 떨어진다고 해도 35% 마진이에요. 그러면 2조 매출 잡으면 대략 35% 맞으면 7천억이 영업이익이 꽂히는 거거든요. 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는데 내년은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가 스타트 끊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올해는 대략 2만 톤에서 2만 5천 톤 예상하고 25년도는 2만 5천 톤 플러스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2만 5천 톤에서 5만 톤입니다. 그럼 그 5만 톤에 톤당 얼마의 에비타 마진은 이제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아르헨티나 염호 마진은 75%에서 80%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합산하면 대충 평균 내봐도 55%가 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2만 톤이지만 내년에는 2만 5천 톤까지 해서 4만 5천 톤 매출 잡으면은 거의 영업이익이 1조 최소 5천억에서 1조 8천억이 꽂히는 구조예요. 네. 근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총 42만 톤, 42만 6천 톤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에코프로 초창 포스코도 주가가 뭐 부진한 건 여전하지만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철강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철강 포지션이 아무리 이익이 깨져도 지금 대략 한 80조 매출의 영업이익 한 4조에서 5조 정도는 계속 꾸준히 거기서 그 밑으로는 더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추정치를 보니까 올해는 대략 5조 한 2, 3천억 철강에서 이익이 나고 내년에는 리튬 매출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리튬에 대한 매출과 이익 포함이 안 됐는데 내년에도 대략 한 6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 5조 5천억에서 6조 정도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포스코도 너무 지금 보니까 포스코 정확하게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 빠졌거든요. 한 달 동안만. 그런데 포스코는 에코프로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기차 섹터의 그 성장세가 네. 35%에서 한 22%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약간 고금리 같은 측면들이 조금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네네. 그 고금리 측면도 있고 전기차가 모든 전기차 업체가 다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요를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국내 배터리 셀 업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SK온은 포드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LG엔솔은 GM의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LG엔솔이나 SK온이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로서는 1등, 2등이기 때문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GM이랑 포드의 부진이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고 그런데 반대로 삼성 SDI는 물론 GM 비중이 일부 있긴 하지만 삼성 SDI의 주력은 스텔란티스하고 BMW랑 뭐 현대차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잘하는 다른 밸류체인 삼성 SDI 밸류체인은 조금 모든 전기차 업체가 다 힘들다고 하지만 다른 완성차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는 완성차가 스텔란티스도 있고요. BMW도 있고 도요타도 있고요. 혼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완성차마다 다른 거지 그거를 전기차의 수요가 뭐 다 꺾인다고 말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수요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하려면 휘발유차보다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요인이라고 보는 게 네. 우리나라랑 중국은 전기세가 엄청 싸가지고 그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메리트가 너무 큰 거고 미국은 휘발유 값도 너무 싼데다가 전기세가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소비자가 전기차를 탈 만한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데 막말로 트럼프까지 당선이 돼가지고 IRA 법안을 폐기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수정 보완해서 완성차 업체들한테 전기차 빨리 안 만들면 너네
벌금 엄청 때릴 거야. 그 일반 완성차 업체들한테 엄청 페널티 줄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전기차 업체들을 푸시해야 되는데 그 푸시가 안 되면 전기차 업체들이 당장 돈이 되는, 왜냐면 지금 테슬라 빼고는 적자거든. 테슬라랑 현대기아차 빼고는 전기차 사업부가 적자니까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소비자의 선택을 계속 받아서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좀 큰 우려연이고, 근데 전기세가 너무 비싼 부분을 미국이나 유럽이 대안이 없냐? 유럽도 전기세가 비싸거든요. 네. 근데 대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이 원전 강국이거든요. 원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기세가 엄청 싸질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원전 강국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기차 시장 커지려면 이 신재생이나 원전이 같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원전이 좀 부각이 되면 전기차 그 소비자 선택하는데 상당 부분의 측면이 보완될 그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산 그 CATL이나 BYD 배터리가 미국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이 지금 계속 벼르고 있어요. 사실 유럽이 엄청 관세 때리려고 해요. 왜냐면 독일에서 싹 중국이 기술만 빼가고 실제 독일 차를 중국에 많이 못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중국을 얼마나 막 중국에서는 언론에서는 중국을 엄청 뻥튀기 해가지고 중국이 막 CATL하고, 최근에도 기사 보면 CATL하고 LG엔솔 격차가 완전 줄어들다 못해 거의 붙었다. 그 기사가 났거든요. 시장 전체 침투율. 네. 심지어 그 중국 로컬을 제외한 유럽에서도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약간 일시적이지 않을까 봐요. 왜냐면 매달 완성차가 팔리는 데이터가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CAT 들어간 일부 차종이 더 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들어간 차종이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유럽에서 15에서 20% 관세를 때리면요, 중국차 자체의 그 경쟁력들이 저는 급격하게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LFP에 대응할 만한 차세대 양극재나 차세대 배터리가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려고 해요. 그게 올해가 원년입니다. 24년대.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용어인데 하이만간, 망간리치, 고전한 미드니켈 상용화가 24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뭐 긍정적인 걸로 막 이걸 조금 좋게 얘기하면 또 2차 전지 그렇게 깨졌는데 또 펌프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을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게 숫자로 보이는 시점이 되면 저는 국내 업체들의 그거는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뭐 가동률이 막 뭐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동률도 회사 자체적으로 생산 그 계획을 조정하는 거지, 가동률이 예를 들어 80%대에서 50% 떨어졌다 그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 보고 있고, 지금 확인한 거는 대략 한 75% 정도 가동률은 유지되는, 그러니까 LG엔솔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상당히 그 보수적이라고 얘기했던 삼성 SDI는 조금 공격적으로, 왜냐면 지금 현대차 물량도 있고 신규로 볼보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BMW나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신차를 계속 낸다. 그래서 그거는 차종별로 다 다르고 배터리 셀사별로 다르고, 그래서 무슨 밸류체인이 하나 될 거냐에 따른 그건 개별 기업단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섹터는 이렇게 줄더라도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네. 약간 뭐 치킨 게임 같은 느낌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그쵸. 업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살아남는 업체는 주가가 폭등하겠네요. 그렇죠. 어디 밸류체인에 속하는 거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게 미국의 그 전방 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 주가가 네. 한 260불 갔다가 한 180불까지 거의 30몇 프로 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는 좀 어떻게 지금 위기에 처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테슬라를 완성차 업체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완성차 전기차를 만드는 매력적인 업체들, 휘발유차들이, 그러니까 원래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기아차 포함해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4분기 때 테슬라 영업이익률보다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률 더 잘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저는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작정하고 맘먹고 전기차 미친 듯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테슬라가 못 당해낼 거라고 봐요. 근데 테슬라는 너무나 이 강력한 이 데이터라는 빅데이터 있잖아요. 테슬라의 그 운전자들이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뿌려놓은 그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조 컴퓨터를 이용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종의 테슬라도
강력한 AI 인공지능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테슬라를 이런 그냥 전기차 만드는 업체로 안 보고 그 데이터를 리소싱하는 업체로 보면 저는 거기서 밸류에이션 몇 배 더 줘야죠. 진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그런 밸류를 줘야 되는 거고 전기차 업체로 보면 저는 경쟁력이 계속 잃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감은 엄청 컸는데 사이버트럭 지금 이제 생산해봤자 생산 대수가 너무 적은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현대기아차 26년도까지 200만 대 전기차 그 현대기아차는 그 계획을 안 줄였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6년까지 200만 대. 그다음에 저는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스텔란티스가 24년도부터 신차를 본물처럼 쏟아낸다고 했거든요. 대략 8종에서 10종까지 쏟아낸다고 했고 BMW도 지금 저가 차종까지 그 가격 밴드 구간을 넓혀가지고 BMW가 하이엔드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미니 BMW 해가지고 전기차 신차가 굉장히 계속 엄청 다양한 형태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테슬라는 전기차에서는 계속 경쟁력을 잃을 거고 테슬라를 AI나 이 빅데이터 관점으로 보면 저는 거기서 밸류에이션 더 줄 거라고 보는데 그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전기차 관점보다는 테슬라는 빅데이터나 AI 쪽을 보는 시각이 더 큰 것 같아요. 로봇까지. 네, 로봇까지. 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소비자의 선택이 좀 못 받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지연됐을 거로. 뿐이지.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갈 미래라고 봐는 것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꺾인 거지. 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가긴 간다. 네, 왜냐면 모든 산업이 이렇게 급속도로 한 번에 정체 구간 없이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캐즘이라고. 지질학적 용어로 얼리 어답터들이 다 쓰면 그 다음부터는 급격한 정체 구간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굉장히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친환경 탈탄소라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안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가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를 떠나서 소비자가 선택할 만큼 엄청 매력적인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테슬라만 해도 7년 전, 8년 전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테슬라를 대항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온다? 저는 전기차 앞으로 그 상당히 신차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수요는 살아날 거고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때문에 그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조금 끊어버리면 전기차 산업이 박살난다. 심지어 독일이 보조금 중단하니까 판매가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언제까지나 전기차 산업이 보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전기차 자체로 도생해서 늘려야죠. 근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IRA 법안을 대폭 수정해서 바꿔버리고 그렇게 약간 정부 정책만큼 개별 기업의 큰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우려되는데 그런 뭐 핵폭탄급 뭐 트럼프가 IRA를 뭐 싹 다 뒤바꾸고 갈아엎지 않느나 그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전기차한테 상당히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의 선택은 문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게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배터리 가격이 싸져서 매력적인 가격대의 전기차가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 옛날에 화석 연료 화석 태워서 만든 석탄 화력 발전이랑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 원가를 만드는 그 발전 단가의 그 그리디 페리티 구간이 동일해지는 순간 신재생 에너지가 폭풍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배터리 가격 싸지면요. 전기차하고 일반 차하고의 가격 그 저항 구간이 동일해집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국은 전기차 평균 가격이 5만 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휘발유차 평균 가격은 얼마냐? 48,000불이요. 불과 6% 7%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배터리 가격 싸져가지고 전기차 더 싼 차가 나온다? 그럼 소비자가 휘발유차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리드 페리티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그런 호재 네네. 기대되는 미래 네. 진짜 그 순간이 오면 진짜 폭등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네네. 이렇게 빠졌으니까 극심하게 빠진 눌려 있는 만큼.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게 뭔가 물꼬가 터지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캐즘 네네. 그 그래프를 이제 신문에 많이 좀 나오. 네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진짜 그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정리가 되면 이제 올라갈 때는 그쵸. 전고점도 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살아남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살아남냐? 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재무구조 탄탄한 회사를 봐야 된다. 저는 최근에 놀란 거는 에코프로가 지금 아시죠? 그 자원 리튬 관련된 업체 막 인수하고 하려고 실탄은 현금 실탄을 1조 넘게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아요. 와.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어떨까? 포스코홀딩스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매년 그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만 7조 5천억이 넘어요. 7배 차이 나는 거죠. 예, 그렇구나. 예, 예. 그러면은 포스코는 생존할 수 있고 네. 생존 가능성, 네. 뭐 미래일은 네. 모르지만 모르지만, 누가 1등할지 네, 모르지만 네. 또 뭐 혹시 있을까요? 생존할 가능성 저는 현금으로 LG그룹이죠. LG그룹. 네. LG는 요새 LG화학이 LG화학 좋다고 얘기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LG화학 현금 흐름만 빠르게 봐드릴게요. 네.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랑. 아, 저는 그래도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좋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뭐 회계사 될 건 아닌데 심플하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있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있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은 겁니다. 당연히 계속 늘어나는 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거고 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렇게 제조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한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이 발생한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단 영업으로 발생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렇죠. 5조인데 투자활동은 7조다? 그럼 2조를 어디 가서 빚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 벌써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거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어디서 자꾸 외부에서 빚을 지는 거예요. 아, 차입을 해오는 거죠. 마이너스여야겠네요. 거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베스트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커야 되고요. 네. 재무활동 현금은 마이너스로 계속 줄고 있어야 되죠. 빚은 계속 갚아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LG화학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올해 6조 8천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25년도에 8조 8천억. 네. 2조 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9조 8천억. 그러니까 요 갭이 중요한데 요 갭이 올해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니까 3조 정도 갭 존재하고 지금 내년에 이게 1조 가까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올해는 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가 크네요. 네. 3조 이상 차이 나는 거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3조 7천억. 근데 방향성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3조 9천억에서 3조 7천억, 내년에 3조 4천억. 2천억씩 지금 2천억, 3천억씩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아마 다른 거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교하면 아마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스코나 LG와 같은 이제 든든한 뭐 모기업이 네. 좀 받치고 있는 뒷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또 불황이고 이렇게 네. 캐즈민을 겪을 네. 때는 또 버텨야 되니까요. 아,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기업은 진짜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좀 지금은 너무 섣부를까요? 비싸게 사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멈추고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잖아요. 기업들이 결국은 아까 주가는 사람들의 기대값이랑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인데 둘 중에 중요도를 따지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월등히 중요하고 회사의 이익이 좋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값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실적이 언제 좋아질까? 리튬 가격 빠지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소비자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실적이 계속 빠지기만 하냐? 뭐 예를 들어 많이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퓨처엠을 예를 들어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단결적 양극재를 가장 빨리 5월달에 양산해가지고 최근에 수율 이슈가 약간 있습니다. N65랑 N86 수율 이슈가 있는데 당연히 수율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5월달부터 생산했으니까 그게 수율 잡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의 단결적 양극재 비중이
1분기에 10% 언더에서 2분기에 20 몇 프로까지 올랐고요. 3분기에 41%까지 올랐어요. 단결정 양극재는 훨씬 더 하이엔드급이에요. 에너지 밀도도 좋으면서 안정성도 너무 뛰어나면서, 그러니까 더 하이엔드란 얘기는 조금만 넣어도 그만큼 주행거리 성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하이엔드를 쓰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네. 그게 원가 측면에서도 이득이, 조금만 넣어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거니까. 그럼 결국은 원가 줄이는 효과인 거예요.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가 이 포스코 퓨처엠 측면으로 보면 생산 원가, 포스코 퓨처엠 자체의 생산 원가를 6에서 11%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럼 올해 예상하는 건 뭐냐? 미니멈 55% 이상이거든요. 그럼 단결정 양극재 생산하면 포스코 퓨처엠 마진도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리튬을 비쌀 때 안 샀어요. 그래서 요번에 4분기 영업이익률이, 물론 코스모 신소재는 MLCC 부품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도 영업이익률 8.9%까지 나왔거든요. 네. LG 화학의 8.3%를 뛰어넘었어요. 역대 최고 양극재 영업이익률 나왔거든요. 그러면 양극재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박살만 날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언제 회복되냐? 그러면 이제 2분기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2분기를 보면 주가는 또 선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그다음에 음극재 업체들 얘기하신 대로 많잖아요. 그다음에 엔캠처럼 갑자기 급등한 업체도 있고. 네. 그러면 어디가 저는 가능성이 있냐? 지금 심지어 테슬라 말고도 지금 그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로는 가장 포지션이 큰 거는 각형입니다. 각형을 많이 쓰는데, 각형은 이제 무겁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거죠.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 측면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근데 유럽은 BMW도 그렇고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각형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혼용해서 쓰려고 해요. 그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통형의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비율이 20%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23%, 아마 올해는 26%, 27%까지 올라가면 그 3%의 점유율이 진짜 크다고 보는 게, 원통형을 채택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면, 그러면 원통형을 다 너무 잘하거든요. LG엔솔도 잘하고 있고 삼성 SDI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LG엔솔하고 삼성 SDI 배터리체 중에 원통형이 주목을 받을 거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니켈 도금 강판하는 TC 스틸이 저는 계속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원가 측면에서 상당히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게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그럼 건식 전극 공정 가려면요, 단결정 양극재 써야 되고요. 그럼 또 단결정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 포스코 퓨처엠 당연히 주목받을 거고, 그다음 건식 전극 공정 가려면요, 실리콘 음극재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회사들이 전혀 부각을 못 받은 이유는 딱 그거였거든요. 소비자의 선택 측면에서 포르쉐 타이칸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네. 맞잖아요. 포르쉐 타이칸은 포르쉐 중에서도 최고 대당 2, 3억 하는 차에만 들어간다는 그런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대주전자재로 가는 실리콘 음극재가 드디어 SK 온에 납품했거든요. 네. 그럼 SK 온은 포드에 들어가는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이 주력이 있거든요. 그럼 상용차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이엔드에서 완전히 그 일반 볼륨 차종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는 건식 전극 공정 자체도 부각받지만 차종 자체의 볼륨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질 거고, 그럼 실리콘 음극재랑 같이 1+1으로 따라다니는 나노신소재 같은 회사가 주목을 받을 거고, 그래서 원통형의 최대 수에는 TC 스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건식 공정의 최대 수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한 3년 저희가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고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돈을 많이 벌려면 떨어질 때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적립식으로 맞습니다. 분할 매수를 떨어질 때도 계속 사야 되는데 그쵸. 막상 떨어지면은 못 사죠. 안 사고 욕하잖아요. 아, 너무 많이 욕하죠. 진짜 안타까운 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버티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일부 투매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쪽에서 에코프로에서 견디다 못해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렇구나요. 예. 근데 그분들
던지셨는데 예를 들어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실 수 있을까요? 또 올라가는 비싼 타이밍에 사시면 2번 실패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신 게 그렇다고 뭐 물타기 그거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현금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역발상으로 생각해야죠. 왜냐면 다 반도체 얘기하고 리서치 센터에서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꼽은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12월 달부터 벌써 2달 만에 주가 땡겨가지고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나오는데 6배 갔어요. 6배. 네. 그걸 뭐 그런 회사들 뭐 발굴해서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 못 드려서 최대한 좀 저평가됐는데 폭풍 성장할 여력이 있는 회사들 더 고민 많이 해서 아직은 1월달 데이터로 연간 계속 성장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해서 다음 달 정도에는 더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뭐가 진짜 주력 산업이 될지 24년도에는 뭐가 진짜 구조적 성장주가 될지 그걸 꼭 공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딱 봤을 때는 뭐 아까 제주 반도체들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너무 뻥튀기해서 올려놨는데 여전히 모든 기관은 다 반도체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오히려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도 2차 전지는 좋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만 수급이 붙어주면 개인들 투매까지 나온 마당에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 주가는 누가 압니까? 10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뒤늦게 올라타서 네. 이게 물린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쌀 때가 되게 있었는데 그때 또 있었죠. 주목을 못 받고 네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온 건데 이제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네. 다시 올라간다는 거를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공부하고 네. 처음에 또 약속했던 바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거를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네. 네. 그쵸. 지금 사면 어떻게 보면 전반기 때 올라간 것보다 그쵸. 작년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25년, 26년, 3년의 텀을 보고 하셨으면 전 실전 투자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70% 80% 가격이 떨어졌어요. 70% 80% 떨어졌는데 그 가격에도 내가 신규 현금이 있어서 여전히 그걸 사고 싶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공부가 돼 있다? 그럼 주가 빠졌다고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빠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 거고 얘기하신 대로 2,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면 2차 전지 업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보니까 데이터 보면 실적이 약 한 15에서 한 20% 정도 하향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다 실적을 한번 봤거든요. 15에서 20% 정도 하향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다른 업종이랑. 반도체는 엄청 좋다고 하는데 숫자가 찍히나? 사람들의 기대값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걸 끊임없이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하시는데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와 더불어서 계속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남들이 계속 나쁘다고 하고 계속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바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